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바로 3.1절인데요. 105주년을 맞게 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양국의 국민들이 여행을 오가기도 하는 달라진 사회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일각에선 그와 관련해서 역사인식이 결여됐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그저 소모적인 비난과 갈등으로 치닫기보다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런 풍경도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3.1절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만큼은 제대로 알고 투철한 역사 인식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 어느 정육점 사장님이 가게 출입문에 3.1절 관련 현수막을 걸어서 지역사회에서 눈길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그분 말씀은요, 요즘 3.1절의 의미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3.1절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달았다고 했다는데요. 실제 3.1절이 어떤 의미의 날인지 모른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겠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의 그날, 목숨 바친 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면서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3.1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항일운동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떠나보시면 좋겠죠. 3월 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조금 전 6시 10분을 기해서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강풍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시 10분을 기해서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노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문제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최근 창업시장에서 주목받는 아이템과 베트남 커피 창업시장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3.1절은 조선이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 전 세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자주 독립을 알린 가장 큰 축제의 날, 국경일인데요. 이날의 이 운동, 이 함성이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광복까지 이어졌고요. 비폭력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기억나시죠? 예, 유관순 열사와 모든 민중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목이 쉬게 외쳤던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맞아요. 리즈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신 독립운동가님들 감사하다고. 생각해보면 저 한번 상상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때 태어났다면 나는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의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이런 의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이 시간을 빌려서 독립운동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가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다 그래야 되나요? 네, 벌써요? 네. 저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비중이 늘어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한 사회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 정도 돼야 되는데요.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서 아이를 낳으니까요. 두 명이 만나서 아이 두 명은 낳아야지 다음 세대에도 또 짝을 이뤄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기본이 2인 거고요. 아이가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두 명보다는 좀 더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가 줄어든다, 출산율이 낮아진다, 뭐 이런 말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능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절벽이니 뭐 국가 소멸이니 뭐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은퇴자가 늘어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적으로 역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아직 덜 성숙해서 노인들이 많이 가난에 내몰리시는 네. 상황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원치 않아도 나이 지긋할 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노인들을 향한 편견과 혐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살펴볼 건 노인들은 항상 화를 낸다입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는데요. 그렇죠. 뭐 인자한 노인분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상당수 노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노인성 난청 때문일 수 있는데요. 잘 안 들리면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난청이 진행돼서 저음 영역으로 확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이 웅얼거리거나 얼버무리는 것처럼 들려서 때로는 자신이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탓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난청 환자는 볼륨을 높여야지 적당한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TV나 라디오 등의 볼륨을 크게 올리게 되고요. 본인의 말소리도 크게 말해야만 적당한 크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네. 청력 감소가 있는 노인 중에 보청기 착용자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75%가 60세 이상이고요. 보청기 착용률이 낮은 것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나이가 들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체념하는 경우가 많고 보청기의 기능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치료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면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을 못 들어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치매 같은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시절만큼 들을 수는 없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노후에 적응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특히 이제 공원이나 야산에 산책하시는 노인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스마트폰으로 노래 크게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시청하면서 이어폰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한강에서 자전거에다 이제 스피커 달아놓고 다니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네, 그 노인들은 한마디로 매너가 없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은데요. 이 나이를 떠나서 노인이 아닌 분들도 산에서 핸드폰으로 음악 크게 틀어놓고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네.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아예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이게 자연공원법 제29조의 금지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한강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내거나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등 혐오감, 불안감을 주는 행위 뭐 이런 것들도 과태료 7만 원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노인들이 스마트폰, 이어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어디에 이어폰을 꽂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예. 요즘 나오는 핸드폰 최신 기종은 아예 이어폰 잭이 없는 맞죠.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핸드폰 충전하는 단자와 같이 생긴 C형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 기종에 사용했던 그 동그란 모양의 이어폰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핸드폰 대리점 같은 데 가서 물어보시면 맞는 이어폰을 추천해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싼 거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예, 비싼 거 추천해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도 뜨거운 논란이 있는 주제가 이건데요. 지하철 적자는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다. 이거 사실입니까?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내걸었는데요. 개혁신당은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하철 요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현행 방식 대신에 이들에게 연간 12만 원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월 10,000원꼴로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셈인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2022년 기준 17.6조 원에 이릅니다. 누적 적자가요. 예, 누적이요. 예. 2022년 순손실은 6,420억 원에 이르고요. 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금을 제외하면 매년 1조 원대로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전국 노인들에게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소도시 노인들은 차별받고 있는 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도 맞네요. 예. 이준석 대표와 얼마 전에 토론을 벌였던 대한노인회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의 무임승차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나면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렇죠. 예, 적자의 원인이 오로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고 노인 무임승차와 지하철 적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네.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서 노인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적당히 외출도 하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문제는 이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 예.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요. 어쨌든 또 유엔이 이것도 있네요. 노인 기준을 상향했다. 예. 80세부터 노인이다. 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널리 퍼진 말인데요. 네. 사실과 다릅니다. 유력 정치인들도 인용을 하고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기묘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확한 출처도 없는 이런 주장은 홍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프랑스 언론사죠. AFP가 자세히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15세부터 24세까지를 청년으로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구기금,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유엔 경제사회국 이런 것들에 따르면 청년으로 구분되는 연령은 15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역시 지침을 통해서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노인 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65세면 아직 한참 일할 나이고 농촌 지역 같은 데서는 청년 회장이 65세인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전기 노인, 후기 노인 이런 식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노학회는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이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 1,275명을 대상으로 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응답자들의 이 평균을 따져보면 네. 71.7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규정해온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시작 연령보다 노인 스스로는 노인 시작 연령은 한 6세 내지 7세 정도 높게 보는 것이죠. 저는 그냥 체감적으로 65세는 너무 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좀 우리도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이 이런 쪽에서 우리보다 선배잖아요. 그렇습니다. 75세. 네, 네. 한번 참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요.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 예. 노인들이 왠지 예. 가짜 뉴스에 더 잘 속을 것 같다는 생각 널리 예.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가요? 편견입니다. 아, 예. 영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가짜뉴스에 잘 속는 연령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23년 4월 미국 성인 1,516명을 대상으로 20개 뉴스 헤드라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묻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노년층보다 MZ세대가 가짜뉴스에 더 취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네네. 온라인에서 시간을 세상에. 많이 보낼수록 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온라인에서 9시간 이상을 보내는 그룹은 16점 이상 맞힌 사람이 15%에 그쳤고요. 온라인에서 2시간 이하 시간을 보낸 그룹에서는 약 30%가 16점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보시는 노인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노인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봄에는요, 창업시장도 활기를 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이 많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골목 경제를 만들어가는 자영업자들은 창업할 때 보통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선택을 하죠.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과 좀 관리를 잘해줄 것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쉽다고 상대적으로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물론 부정적인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만큼 주의가 요구되곤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 올해 시장 상황 그리고 골목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요.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하는 카페 창업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미모는 잘 유지되고 계시는군요. 근데 확실히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 시장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금도 관심이 많나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요즘 골목 경제 가 보면 여전히 좀 그래도 이제 봄날도 오고 하니까 좀 창업 시장에 활기를 띄었으면 하는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좀 상당히 요즘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데요.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열심히 배달이라도 시키고 이랬는데 요즘 배달 영업하시는 분도 너무 어렵고 반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보면 여전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는 가맹점이 많이 생겨야만 이런 개설마진, 유통마진을 가지고 본사가 돌아가는데 또 본사들 얘기는 요즘 가맹점 신규 오픈이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새로운 브랜드는 많이 만들지만 그 브랜드를 직접 하겠다는 창업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업시장은 좀 봄날은 왔는데 창업시장은 아직도 얼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기억에도 제 주변에도 이제 장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코로나 때는 약간 제가 볼 때는 희망을 갖고 버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이 코로나 풀리면 잘 될 거야. 그리고 지원금도 있었고요. 예.
근데 요즘은 야 이게 아니 어떻게 코로나가 지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도 좀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의 지갑도 좀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위축되고 매출도 오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야 창업 시장이 좀 어렵다. 그런 반면 또 오히려 불황이 즐겁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불황 속에 틈새 찾기 하는 이런 창업자들도 있고요. 있어요. 뭐 이런 IMF형 스타일로 이런 선술집형으로 하는 이런 부담 없는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이런 집들은 또 여전히 잘 돼요. 줄 서는 가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 진짜 그렇군요. 예. 그 아까 프랜차이즈 창업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고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업계도. 그죠? 맞습니다. 사실 예.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동향을 바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우리나라 몇 개 정도 되는가 이걸 바로 알 수 있는데요. 한 달이면 한 200개 정도 브랜드가 새로 생기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공정에 등록된 브랜드만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한 12,433개. 정말 많은 12,000개 예, 정말 많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일본 같은 경우가 전체 브랜드가 한 3,0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무려 4배 이상이 많고요. 네. 이 중에 80% 9,900개가 외식 브랜드고요. 한 5% 589개가 도소매업 브랜드, 서비스업 브랜드는 한 15% 1,900개 정도 됩니다만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가 전체 하나 이제 산업으로까지 커지면서 뭐 이런 시장 규모가 120조 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창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담보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프랜차이즈 때문에 힘듭니다. 또 이런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와 그렇군요. 최근에 제가 지금 와 이런 건 개수가 예. 정말 많네요. 그 최근에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렸다고 하던데요. 좀 이제 이런데 가보면은 이게 왜 좀 최신 트렌드를 쫙 좀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야. 막 이런 걸 보잖아요. 예. 분위기 어땠나요, 이번에? 요즘 박람회장 가면 작년만 하더라도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박람회장 가면 가장 많이 보였던 게 무인 점포 창업, 뭐 무인 밀키트, 뭐 이런 거 정말 많았는데요. 요즘 박람회장에 가면 무인 아이템, 뭐 이런 아이템이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 무인이 인기를 끌었던 게 몇 년 전인 거예요? 이게 바로 2019년, 2020년, 2021년이 가장 정점이었고요. 코로나가 꺾이면서부터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랬는데 작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이런 무인이 소비자 입장에서 사람이 없이 판매한다. 뭐 무인 카페다. 무인 편의점이다. 네. 무인 밀키트다. 이런 게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또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무인 점포 오픈했다가 상당히 이렇게 원하는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전히 뭐 외식업 중에서는 카페 관련 브랜드는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불황기에 맞게 복고형 아이템들 요즘 많이 좀 출현하는 분위기. 그리고 요즘은 큰 가게보다는 작은 가게. 10평 내외의 가게를 오픈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 요즘 박람회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외식업 브랜드는 카페라면서요? 맞나요? 사실 우리나라 카페 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카페가 많아진다는 것은 커피 소비량이 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카페 관련 브랜드가 순수 커피만 파는 브랜드가 한 870개 되고요. 음료만 파는 브랜드가 한 110개, 뭐 아이스크림 빙수 브랜드가 한 60여 개, 또 이런 베이커리 카페 제과제빵 브랜드가 한 300개 되고요. 도합 한 1,300개가 넘는 카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카페에서 돈 많이 버나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은 적게 벌어도 그래도 예쁜 카페 하나 갖고 싶어 하는 이런 퇴직자분들 뭐 이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 청년들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야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쁜
카페 하나 하면 어떨까요? 이런 수요도 많다 보니까 카페 창업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쪽으로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예쁜 가게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도 어떻게 올릴까 이런 건 상당히 좀 고민입니다. 요즘. 고민이라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카페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템도 너무 유행 따라가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 유행 아이템이 이런 선수 창업자와 초보 창업자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유행 아이템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가라고 일반적으로 뭐 창업 교과서에서는 늘 써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선수들은 남들이 안 할 때 했다가 남들이 많이 뛰어들면 팔아야 돼. 뭐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네요. 무릎에 샀다가 어깨에 팔아야 돼. 뭐 상투까지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합니다만 창업 시장도 어떻게 보면 어떤 창업에 좀 능수능란한 분들은 유행 아이템으로 돈 법니다. 남들 안 할 때 시작했다가 남들이 많이 뛰어들면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초보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경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무슨 사업을 하는가, 또 무슨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가, 시작과 끝을 늘 살피는 거 이게 아마 시장 조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척도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 내가 무조건 카페 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 지금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맞습니다. 보고 그게 시장 조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다고 마음 먹어놓고 카페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건 시장 조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요즘 남들은 특히나 선수 창업자들은 어떤 아이템을 시작했고 최근에 어떤 사업을 가게 문 닫았어. 그럼 시작하고 끝내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고수를 만약에 인맥이 없어 모른다고 예. 치자면 예.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저기는 고수 창업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예, 그 매우 예리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는 시장에 가다 보면 첫째 오래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있고요. 대부분 최소한 5년 이상 정도 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들어가 보면 여기 오픈한 지 오래되셨나요?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거래 동향을 가장 먼저 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오래된 가게 어떤 가게입니다. 아니면 뭐 가게를 많이 하고 있는 사장님은 누굽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면 저분은 초보가 아니다. 저분은 몇 개 가게를 하고 있대. 이런 분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네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창업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다. 예. 무조건 성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베트남 창업 시장 얘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저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인들이 이거잖아요. 베트남에 가서 카페를 창업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수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 창업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아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오픈한다고 그게 성과가 좋은 게 아니니까 나만의 카페, 나만의 특별한 카페 그래도 좀 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반복 구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도 좀 특별한 카페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커피 생산량을 보면 커피는 로부스타 커피와 아라비카 커피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믹스 커피는 사실은 거의 100% 로브스타 커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로브스타 커피의 세계 유리 생산국이에요. 베트남이.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카페 창업을 하던 아니면 베트남에 가서 카페 창업을 하던 카페 창업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히려 카페를 제대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도 많이 있지만 독립점 카페들도 정말 많습니다. 전체 숫자가 우리나라 카페 숫자 한 15만 개까지 갔는데 베트남은 거의 한 4, 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인구가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노이나 호찌민 뒷골목 가보면 아주 작은 목욕탕 의자 놓고 하는 10평짜리 옛날식 카페들도 진짜 많고요. 이런 커피
커피 문화, 커피의 원천 소스를 볼 수 있는 이런 경우 정말 많고요. 최근에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막 커피 관련한 우리나라는 뭐 주요 브랜드들이 막 3,000개, 4,000개 오픈해도 그 회사에서 커피 박물관 만들었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베트남의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호치민에서 한 1시간 정도 국내선을 타고 가면 보온마토 이런 작은 동네가 있는데 네. 그곳에 가면 아마 커피 박물관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커피뿐만 아니라 마라 커피, 중동 뭐 이런 이탈리아 커피 모든 커피의 원형, 그다음에 원두, 생두, 뭐 아라비카 커피 나무, 로부스타 커피 나무, 뭐 리베리카 커피 나무 이런 커피의 품종부터 네. 커피와 관련된 문화 그리고 이런 유명한 레전드 뭐 이런 음악가들이라든지 심지어는 나폴레옹과 커피 뭐 이런 베토벤, 바와 재밌는데요? 커피 예, 이런 스토리텔링까지 너무 잘 돼 네. 있는 박물관 이런 거 보면서 야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베트남 시장을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예. 혹시 그 베트남 카페 시장에 대한 예, 그 예. 시장 데이터 구체적인 게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카페를 본다면 일단은 프랜차이즈와 독립점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전체 카페의 95%가 독립점 카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아니네요, 카페는 거의?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아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3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쭝웽 커피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하이랜드 커피 뭐 이런 브랜드 그리고 베트남의 주요 이런 그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도 있고 독립점 시장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개수는 많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정말 특별한 이런 카페들이 정말 많아서 아마 카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베트남의 이 카페 시장 조사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선발 업체가 1,000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브랜드 막 하이랜드가 한 700개, 뭐 더 커피하우스가 150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2,500개를 오픈했는데요. 네. 베트남에는 스타벅스도 맥을 못 춥니다. 한 오. 100개 정도밖에 오픈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큰 나라에. 예,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오히려 스타벅스도 카페로는 무서워하는 나라가 베트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도 막 그랬다고 예전에 맞습니다.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예. 호주랑 베트남이랑 힘들어하네요 스타벅스가. 맞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이야 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카페가 많다는 게 이제 우리랑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예, 그죠? 예, 예. 그러면은 베트남 카페 시장 조사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게 필요할까요? 지금 힌트를 많이 주신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 카페를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카페 창업 예정자 입장 아니면 기존 창업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좀 지나면 수면 곡성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그냥 원 오브 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매력이 좀 매력이 네.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야 홍대에 갔는데 성수동에 갔는데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 갈 일이 없죠. 그렇죠. 우리 집 가고 앞에도 싶지 않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카페 만들기 어떻게 할까? 그럼 첫째 베트남 시장에서는 커피 자체 상품력을 가지고 다양한 커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이 없는 코코넛 커피만 하더라도 종류가 정말 많고요. 에그 커피 이런 거. 에그 커피가 뭐예요? 예, 에그 커피는 노란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커피와 이렇게 노란 연유가 같이 들어간 에그 우와. 커피 있는데 이런 거 여성분들도 정말 좋아하고요. 이렇게 직접 먹어보면 아주 그 식감도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좀 새로운 커피 관련한 메뉴 개발 또 하나 이런 커피 농장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커피 농장 옆에 카카오 농장도 있거든요. 카카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커피 외에 디저트, 초콜릿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떤 상품 개발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상품 개발을 할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브랜딩을 하고 요즘 베트남이 작은 카페도 있지만 건물
전체가 카페인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1층, 2층, 3층, 4층 그다음에 이런 옥상, 루프탑까지 해서 전체가 식물 카페로 꾸며진 곳도 있고요. 그 카페로 들어가는 게 야 마치 천국의 계단을 밟는 와. 것처럼 그리고 좀 너나 상상이 혹시 안 돼요. 예, 네. 사진 찍고 야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저도 저절로 행복 지수가 올라갈 그 것 정도예요? 같은 네. 이런 대형 커피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는 별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는 업무 미팅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연인들하고 가거나 정말 재충전하러 가는 것은 이 호숫가 옆에 아니면 전망 좋은 곳에 아니면 그 건물에 들어가면 너무나 정말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 많고 그다음에 상품이나 특히 베트남이 프랑스 지배를 받았던 나라라서 디저트 이런 빵 이런 베이커리 이런 쪽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 카페라는 게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대부분의 베트남의 오래된 카페는 커피 플러스 디저트 내지는 브런치 간편식을 같이 파는 카페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 관점에서도 디스플레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의탁자뿐만 아니라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오 예쁜데 하면서 찍을 거리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베트남 오래된 전통 등 이런 것도 예쁘긴 합니다만 다양한 소품들과 카페가 어떻게 만나는가. 그래서 이런 이 직접 매장에서 먹을 때 그다음에 포장 판매 이런 것까지 아마 한국의 카페 창업자들 같은 경우도 꼭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이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어떻게 잘 믹싱해서 새로운 상품 개발하는가 이런 디저트나 이런 다양한 간편식 메뉴까지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요. 야, 무조건 가야겠는데요. 말씀 듣다 그리고 보니까. 반대로 또 거기에 주재원들 얘기 들어보면 창업 비용이 우리 한국 창업 비용의 절반이면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의 유명 브랜드를 창업하는 것도 오히려 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특히 뭐 저쪽 자카르타나 쿠알라룸푸르처럼 이슬람권이 아니고 종교적인 컬러가 우리나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질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우리나라 지금 교민 수가 어떻게 보면 한 20만 명이 베트남에 살고 있거든요. 필리핀 같은 나라가 한 8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교민이.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이유가 기후적인 측면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살다 보면 주재원으로 살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문제도 국제학교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야 카페를 하면서 그냥 그 나라에서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라는 이런 수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야 뭐 하노이나 호치민 이런 인사대 같은 데 가서 랭귀지 하고 베트남에다 창업하면 어떨까요? 이런 수요도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이야, 충격적입니다. 왜 저만 몰랐죠? 맨날 이런 얘기. 근데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하노이나 호치민 가면 그런 멋진 카페들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네. 최근에 제가 봤을 때 하노이, 호치민도 중요하지만 아까 커피 산지라고 하는 곳은 오히려 이 당락성이라고 당락성이요? 예, 당락성. 네. 거기에 보엄마투옷이라는 작은 이런 도시가 있는데요. 보엄마투. 예, 보엄마투옷. 이곳에 한 호치민에서 한 1시간 정도 국내선 타고 가면 되는 동네인데 거기는 온갖 커피 농장, 커피 박물관, 커피 빌리지 해서 커피의 고향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히 이 선발 브랜드 증웬 커피 같은 증웬 커피요?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G7 커피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아마 베트남은 잘 몰라도 G7 커피는 한 번씩 드셔보셨을 수 있는데 이 G7 커피의 고향이다시피 이곳에 가면 단순히 커피가 아니고 커피 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커피 철학이 뭐? 예, 그래서 뭐예요, 이곳에 그게? 가면 예. 이 증웬 커피의 슬로건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여정 이런
뭐예요? 이 슬로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커피인데요. 예.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차 문화 상당히 차 문화가 국가의식으로까지 발전됐듯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의 로부스타 커피를 가지고 있고 그 커피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커피 가치가 어떤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역사나 문화, 예술, 라이프 스타일까지 커피와 연관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베트남 사람들의 행복 가치까지 올릴 수 올리는 있는 거다.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커피를 얘기하거든요. 야. 예. 오늘 베트남 커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정말 철학까지 예.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시간이 부족해서 골목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원 대표님과 베트남 커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만세운동이었습니다. 4616님. 요즘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국가 간 충돌이 있는 걸 보니까 나라, 국가의 소중함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이죠. 감사한 의견 고맙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